한국외국어대 불어과 학생인 임수경 양은 오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 평양 도착. 와, 패션. 썰 좋은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영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 아이고 어떡해. 이거 담배. 이게 실제인가? 전혀 이런 엄청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애가 집에다 무슨 편지를 남겨놓거나 이런 흔적도 전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올라가. 맞네, 백두산까지 갔어. 국현. 김정숙 동상. 아니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TV를 틀었는데 남해 간다고 했다가 여행간 막내딸이 김일성이랑 김일성이랑 호흡하고 있어. 야, 어우, 야. 이거 왜 거기서 나와? 완전 이 노래 아니에요. 쇼킹한 얘기 중에 쇼킹한 얘기죠. 만약에 아버지가 공직자 출신이 아니었거나 기자 출신으로서 평소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저 집안은 진짜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렇지. 이 청춘이 왜 북한에 간 걸까요? 임수경 씨가 평양에 도착했던 다음 날 북한에선 유례 없는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아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졌고요. 자, 이게 배가 아프단 말이죠. 무슨 코미디 영화 같아. 바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행사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행사. 우리 엄마 이항사죠. 우리나라 이 88 올림픽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비슷한 축제를 좀 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국보법 위반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평양 축전에 임수경이 가게 된 것,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일이에요. 88년 9월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7월 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 교류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적극 지지한다. 근데 분위기 좋았지 뭐. 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발표를 해요. 평양 축전에 갈 대표단으로 우리 측에서 선정했던 곳이 사실은 어디냐면 전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학교마다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그 총학생회의 연합 조직입니다. 얘들의 그 특성이 뭐였냐면 조국 통일을 갖다가 모든 것에 앞장 세우는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들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89년 3월에 이제 문익환 목사의 이른바 비밀 방북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익환 목사 사건이 딱 터진 다음에 아마 노태우 정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들 봐라. 좀 풀어줬더니 이제 막 나가네. 그래가지고 그럼 규모를 줄이자. 규모를 줄여서 이제 보내라. 하다가 아예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갈 수가 없다. 대학생들은. 그러면서 이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이 전대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를 줄여도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명만 보내자. 그래서 임수경 씨가 선택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또 임수경 씨를 이렇게 대표로 뽑았는지. 왜 회장이 안 가고? 왜? 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캐스팅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잘했다. 해요. 잘했다. 왜냐하면은 당시 임수경은 운동권의 핵심 멤버, 조직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다만 그 전대협에서 표방하는 가치에 상당히 동의하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보통은 시찰 이제 대상자가 아니야. 요 시찰 대상자도 아니고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모르겠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군 미필자는 여권이 안 나왔어요. 맞아. 여권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출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대협 멤버 한기로. 아주 그런 다수는 시절이 아예 출국을 못하는 못 거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이 캐스팅할 수가 없어. 전대협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내부 인사 중에 하나를 뽑자. 누가 있을까? 여자이면서도 여자. 일 처리 잘하는 수경아, 너 갈래? 그래서 갔다 가죠. 이게 가능할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임수경 씨 주장은 이거예요. 원래 루트는 이거였어요. 원래 루트는 문익환 목사가 갔던 루트, 도쿄로 갔다가 베이징 들어갔다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임수경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에 도착한 그날 AFP 통신에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전대협 대표 해외 체류 중이라고 AFP가 빵 터뜨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거 이제 그 안기부에도 들어갔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루트는 안 되겠다. 도쿄에서 일주일, 7일 동안 체류했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체류를 했냐? 갈 방법이 없거든요. 고민했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갔냐? 바로 독일로 들어가기야. 독일을 택했다. 독일을 택했죠. 그럼 서독 동독 중에 일단 서베를린으로 들어가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는 통일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고 베를린은 사실 동독 한가운데 있거든요. 동독 한가운데 있고 베를린은 또 나눴어요. 맞아요. 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당시에 서베를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하철 타고 동베를린 갈 수가 있었어요. 장벽이 있을 때? 장벽 밑으로 그냥 밑으로요? 지하철이니까 막지 않았구나 안 그거를. 먹어요. 서독까지 어떻게 갔다는 거죠. 서독에서 동독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동독에서 북한까지 어떻게 갈 거야? 그렇지. 더 힘든 난관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요때 이 북한으로 미립북하는 루트를 짜준 설계자는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여행사. 그것도 패키지 여행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북한 패키지 여행? 자, 가이드. 요 임수경 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 여행사 사장이 북한 비자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서 소련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요. 중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이 뭘 믿고 비자를 내주냐라는 포인트에서 생계였지만 북한 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생계지만 브로커 역할까지 했었던 거죠. 임수경 씨는 어쨌든 평양에 가서 46박 47일을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간 동안 스포트라이트는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임수경 씨는 또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야 저거 와. 저 장면 진짜 많이 봐. 아이고. 어깨, 손.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데 창밖을 보다가 이제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근데 북한 간부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이 얘기를 꺼냅니다. 임수경 왈,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임수경 씨가 말한 겁니다. 진짜 못되나. 저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특전 참가 대표로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영입니다. 자, 나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귀환하겠다. 와, 소름 돋아. 자, 이게 이 당시에 가능한 얘기냐?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양의 귀환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 양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냐 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정전협정을 보면은 민간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넘는 순간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우리는 북측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임수경 씨한테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제3국을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이 판문점을 통해서 이 건너가는 순간 남쪽으로 북측이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걸 봐주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에서도 판문점 통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복잡해지는 거. 복잡해지니까 그냥 제3국 통해가지고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서울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임수경 씨가 방북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날 나는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과 또 그림이 약간 필요한 거야. 마찰을 일으킨 거죠. 임수경 씨는 갔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보내달라. 나 안 그러면 진짜 나 죽겠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8월 14일 날 북한의 고위 간부가 임수경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를 들은 임수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지곧대로 들을 사람이 또 그렇죠. 아니죠. 엉엉 울면서 나 가야 된다. 나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 나 지금 다 쌌는데 진짜 못 가냐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한 게 나 진짜 못 가면 여기 3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거였구나. 아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서 투신 자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정도 결의가 있다. 결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임수경 씨는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됐을까요? 판문각에 8월 15일 2차. 광복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막 북한 사람도 울고 난리였죠. 날짜가 난 이게 기가 막히다. 넘는다. 어디? 넘어요, 넘어. 어이 밟았네? 네, 단을 밟았네요. 아부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 북한분들이. 나 들어갔어요? 야 북측에서 남측을 본 영상과 같이 볼 수 있네 이제. 넘어왔네요. 맞아, 이 모습 많이 봤다. 자 어쨌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기 싫었던 유엔사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냐? 사정사정해요. 이번만은 제발 예외로 해달라. 유엔사 입장에서도 계속 저기 두면 얘가 단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권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도 오케이.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임수경이 넘어가기 1시간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딱 됐다. 그래서 임수경을 딱 인도받은 인수한 사람이 바로 유엔군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임수경 씨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사에서 일단 친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안기부에 넘기죠. 그래서 헬기를 타고 바로 이제 안기부로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잠입 탈출이잖아요, 이른바 국가보안법상에. 그렇지, 잠입 그래서 탈출. 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처음에는 15년형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긴 거. 15년. 그러다가 이제 항소심을 거쳐가지고 5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석방이 되죠. 특사로 그러네. 10년 만에. 임수경 씨는 어쨌든 평양에 가서 46박 47일을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간 동안 스포트라이트는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임수경 씨는 또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건 뭐야?
사람들이 와서 우리 수경이랑 북한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나도 처음 봤어. 북한이 아니, 저렇게 저는 말려 지금. 정말 빠져나오지를 못할 정도네. 야 저거 와, 저 장면 진짜 많이 봤어. 아이고. 어깨, 손.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뛰어들어와서 막 누나! 한번 안으려고만 그 그러고. 와중에 남쪽에 우리 가족들한테 편지를 좀 그러니까 전해달라고 그거 좀 짜네. 이산 가족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고 박사님? 근데 저 편지 주는 거는 카메라가 있는 데서 주는 거는 저거는 짜서 준 거야. 짜서 준 거야. 와. 그러면 안에 편지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게 감히. 간첩으로 그냥 그 길로 누가 가는 감히. 거야. 아니요. 그렇구나. 안에 행운의 편지. 맞네. 임수경 씨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쌩얼에 생 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서 나도 한번 보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막 안긴 사람들은 그건 진짜 막지 못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돌발 행동 맞네. 그건 돌발행도 맞는데 돌발행동처럼 가장한 편지 주는 것 같은 건 이상하죠. 우리 그건 아니죠. 찾아달라 이거는 아니고.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능라 경기장에 가면서 김일성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저 운동화 신고 어디 김일성 앞에서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래요. 그 김일성 만나서 포옹하고 툭툭 손도 다치고 이런 모습에다가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원고 없이 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게 쇼크였구나. 김정일이가 괜히 간부들에게 역적낸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간부들은 자의대로 발언하지 말고 딱 당위 사상과 위쪽 지도 체제에 준해서 글을 쓰고 검증받고 그걸 읽게 딱 원칙이 돼 있어요. 검증을 받아야 돼. 북한에는 자의대로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여기서 근데 애드립으로 한 거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김정일이가 이거 들고 있는 줄 잃는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체니 아이가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막 하니까 주민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 간부들은 왜 저렇게 못해? 네. 주민 여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콘이 된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이 여론이 먼저 생겼다. 네, 여론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러네. 그래서 그때 우리 간부들은 왜 저렇게 못하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또 욕질한 그렇지. 거예요. 아무튼 임수경 씨는 지금 막 파릇파릇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고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제 방북한 걸 패키지 상품을 비유하셨는데 자유여행의 패키지 상품이었던 거예요. 자유여행 패키지. 자유여행.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이. 자유이용권이야. 자유이용, 그렇죠. 오후에 5개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이용권이야.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가기 싫은데 안 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일화가 있었는데 이 간부가 임수경 씨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카드 섹션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피하면서 지금 머리가 아프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했습니다. 당해서 시켜도 안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수경 씨가 북한에 가자마자 당 간부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 나를 체제 선동에 이용하지 말아라. 시작하자마자. 이거 명확히 알았구나. 똑똑하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이 이용해서 저희는 교과서로 배웠는데요. 역이용 당했죠. 많이 이용 당하긴 했어요, 가서. 그거는 임수경이 없는 데서 뒤에서 임수경이가 어떻게 나가든 북한 당국은 체제 선전으로 나가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웬 임수경이 죄도 아니요. 그래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도 위대한 김일성이 어쩌고 민족의 태양이 이런 말 일절 안 했어요. 딱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오라나무로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요?
그때 전대협 부호가 그랬대요. 우리가 선전받은 거는 조선은 하나다. 그렇지. 선언 하나다. 이것만 계속했지 절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저기 당에서는 조선은 하나다로 하라고 했는데 조선은 이제 북한을 일컫는 말이니까 예. 조국은 하나다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근데 썬킴 이게 지금 막 어깨에 손을 내고 이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 더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 임수경 당시 학생이죠, 22살짜리. 3대 쇼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야.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소년 문화궁전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빨간 예고 예대가 표를 이렇게 내줬어요, 임수경 맞아요. 학생한테. 누가 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근데 임수경 학생이 그걸 풀어서 바로 테이블에 놔버렸어요. 이걸 옆에 있던 학생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죠. 왜? 왜 풀었을까? 더워서. 여름이야. 그건 약간 자, 인간적으로 생각보다 뭐야? 의미가 뭐야? 이게 왜 기겁을 하냐고. 조선소년단이 넥타이. 조선노동당의 제일 그러니까 새싹들을 키워내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8살에 무조건 입단을 해야 돼요. 그 상징이 이제 배지랑 그러니까 빨간 과거 삼각스톱. 우리나라를 일제놈들에게서 건진 그 투사들의 선열들의 피가 소녀들의 피를 묽은 형상한 게 바로 붉은 넥타이예요. 쇼킹 이벤트 넘버 2가 뭐냐면 가극을 보러 갔어요. 꽃 파는 처녀라고. 저거 봐야죠. 꽃분이 예, 꽃분이. 그러니까 지주한테 당하는 이제 꽃분이가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꽃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임수경 그 당시 학생이 이제 꽃다발을 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무대 위로 쩔레쩔레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꽃분이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 지주의 핍박을 받았던 그 어린 학생이 받을 줄 알고 딱 이렇게 했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지주 역할을 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꽃다발은 지금까지 다 꽃분이가 받았을 거 아니냐. 지주 역할한 배우는 안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 배우에게 악역이니까. 저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얘기 중. 악역한테 주겠다. 드디어 굉장히 대박 쇼킹 넘버 3가 뭐냐면 김일성 당시 주석이 임수경 학생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쇼를 매라고 목에 스카프 같은 거를 주최 쇼를 줬군요. 주최 쇼를 준 거예요. 이건 진짜 가져왔으면 대박이다. 이거만 거기 바보 아니에요? 완전 바보죠. 대대선선. 국보 1호. 그러니까 가보인데 같이 수행하던 수행원이 딱 보니까 임수경 목에 있어야 될 김일성 쇼리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 맞다. 깜빡 저기 내가 넣고 왔네요라고 선물로 그러 천진난만한 발언을 해가지고 기겁을 했다고 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완전 큰일.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장군님께서 주신 가보면 평생 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그다음 모셔두고 그냥 바라만 봐도 감격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목에다가 거는 처벌 자체가 대상이 그거는 아, 목에 걸면 안 돼요? 거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감히 부모님 드신 걸 목에다 걸다니. 번시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사실 뭐 김일성의 선물 같은 거를 뭐 그 자리에 놓고 온다든가 뭐 김일성의 어깨에 뭐 손을 대고 탁탁탁탁 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장성택이가 그런 것 때문에 불손 때문에 맞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박수 건성건성 친다고. 박수 이렇게 쳤다가. 이게 북한 간부들 눈에 보기에는 불손하고 부충스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수령님 앞에서 인사도 저희들은 거의 90도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인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가서 막 탁탁 이렇게 쟤 뭐야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내가지고 우리 수령님한테 저러는 거야. 이런 거가 굉장히 심했고. 왜 이걸 허락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근데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대협 대표 임수경 씨가 오는데 임수경 양이 오는데 대우를 상급 대우를 해줘라. 상급 대우.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북한에서 당시에 외국 대표단이 오는데 벤츠 타고 다니면 장관급 이상, 볼보 타고 다니면 차관급 이상. 이런 식으로 다 차보고 알거든요. 차로. 그러니까 북한 말로 상급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상급 대우를 해주라 그랬는데 누가 간부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손한 짓을 해도 아야 수령님이 다 이뻐하니까 그냥 다 패스하는 거죠. 진짜로. 문익환 목사와 일행이 오늘 오후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민족의 태양의 분에 안겼습니까? 이게 웬일이야? 북한 사람들한테 다 본 거다. 진짜 유명하다. 사선을 헤치고 찾아온 문익환 목사를 뜨거운 효력의 종으로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공의를 위한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수령님.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김일성 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시간이라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무슨 얘기? 자,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포옹을 연달아 3번 했다. 이게 영상 잘 보시면은요. 저 멀리서 문익환 목사가 올 때부터 미리 문익환 목사가 이미 자세로 신호를 줘요. 야, 나 악수 안 해. 나 악수 아니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 너무 썰렁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다큐멘터리 저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남조선 사람인데 수령님께서 왜 포옹을 하시지라고 이제 의문이 살짝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릴 때니까 야, 저 수령님 너무 좋아서 그 품에 말아 그냥 안기는 거야 이렇게 홍보해서. 남측 인사 아니라 그냥 북측 인사더라도 김일성이 누구 안아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린 못 봤습니다. 안아준다는 건 어린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안아주는 거 봤지. 저희들은 그때 그걸 보고 야,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남녘 동포를 한 품에 안아주시구나. 그릇이 큰 분이시구나. 그릇이 크다. 이게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랑 이제 일본 사회당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잖아요. 의전은 어떻게 되냐. 뭐 정말 들어갈 때 이제 악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인사를 해야 되냐. 그 잘 몰랐잖아요. 어떻게 김일성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북한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영화를 보는데 북조선 건국 40주년이라는 기록 영화가 나왔대요. 거기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제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다 3번씩 포옹을 하더라. 그런 거 있어. 북한에서는 의전이 저거구나. 나도 가면 처음으로 팔을 벌리고 3번 안아야 되는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다고 하죠. 그 문익환 목사는 김일성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라 부둥켜 껴 안았고 이 모습은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게 대서특필됐어요. 자, 그러면서 국빈의 준하는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김일성과 직접 대화를 나눈 시간이 무려 7시간. 우리 아무리 애인이랑도 그럼 할수 있지. 7시간이나 14시간. 12분 같이 느껴져요. 아니 마음 다른 대화 아니고 와이프랑 7마디 이상 하면 싸우는 그런데 근데 2차례 만났는데 심지어 또 한 번은 김일성이 직접 문익환 목사 숙소에 찾아가서 오찬 미팅을 했어. 엄청난 정성을 보인 거.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은 7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했느냐. 상당히 궁금하죠? 7시간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초반 30분에 다 응축이 돼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일단 첫인상 3번 포옹 너무 강렬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문익환 목사, 김일성 딱 앉았는데 문익환 목사가 앉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김일성이 일단 한마디 날립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가까이 오시라고. 내 옆으로 가까이 오라고.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멀리 하다가 사진 찍고 좀 더 이제 가까이 앉은 거죠. 일단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핑크빛? 심상치 않아요? 근데 또 문익환 목사도 한마디 이제 응수를 해줍니다. 뭐냐면 남북이 통일하는데 50년 이상 걸리는 건 이 민족적인 수치다.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해요. 이때가 몇 년? 45년째 되던 45년째. 남북 분단이. 근데 또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뭐 오늘 얘기 잘하면 될지도 모르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후에 문익환 목사가 요 대화가 오갔던 그 장면과 7시간 회담의 분위기를 어떻게 회고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순간 김일성과 문 목사 본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나중에 그 순간을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일례로 김일성과 만날 때 문익환 목사가 민주, 자주, 통일을 강조했는데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민주도 통일도 자주도 그 본질은 민중의 생존 자체이고 무엇보다도 3.1운동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걸 듣고 김일성이 나도 동감해 악수를 청하고 둘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문 목사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민주와 북한 자네가 이야기하는 민주는 다르지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6년에 대학 들어갔을 때 북한에 대해서 약간 친화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강북행을 딱 예약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89년에 허락도 안 받고 북한에 가가지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끌어안고 근데 본심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달라 뭐 이런 마음이었겠지 뭐 실제로 그 89년 때만 해도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없었는데 딱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90년에 남북 교류 협력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전에 이제는 정부의 동의를 받으면 갈 수 있고 심지어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갔다가 사후 신고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전에는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 지금은 통일부가 어떤 상태냐면 북한에서 오라는 초청장만 있으면 무조건 보내줘요. 요즘 왜 북한이 안 가냐 그러잖아요. 북한이 초청장을 하나도 안 내줘. 북한이 만나는 거 싫어해. 인도적 지원이나 뭐 이렇게 쌀 주고 뭐 음식 나눠주고 많잖아요. 결핵, 약 주고 굉장히 많은데 북한이 오지 마라 그래요. 문익환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고로 높은 권력을 이용해서 트루먼 쇼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획합니다. 열흘간 평양에 머물렀는데요. 그의 어떤 그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편의 연극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연적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운명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호가 늦봄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시적으로 문익환 목사가 넘어갔던 시즌도 늦봄철이었잖아요.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기가 느껴지고 모란봉 초대서 뒤안길을 어느 날 문익환 목사가 산책하고 있는데 그 모란봉 초대소 뒷길 꽃밭에서 웬 이 북한의 젊은 청년이 술을 한 잔씩 곁들이면서 커플이 막 데이트를 정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목사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청춘들의 사랑은 피어나는구나. 그래서 문 목사가 눈치 없이 거기 껴듭니다. 나 남한에서 온 문익환 목사라고 하는데 혹시 술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냐? 라는 비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커플이잖아요. 근데 이 커플 중에 남자 청년이 하하하하 이렇게 어색한 웃음과 함께 연극. 목사님, 제가 되게 어색하다. 이름이 문익선인데 목사님의 동생이 아니한 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보더라도 너무 어색한데 너무 어색해. 문익환 목사 당사자는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다. 문익환 목사가 6.25 동란 당시에 동생과 헤어졌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문익선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거짓말처럼 북한이 이 사건 있고서 불과 며칠 뒤에 실제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익선 씨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거구나.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일까요? 완전 딱 봐도 그냥 비디오인데요. 만들어진 짜진 시나리오 같은 거. 그리고 북한에서는 초대서 거기에 근처에 무장포 쳐서가지고 거기 있을 수 없어요. 문익환 목사 정말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감정이 얼마나 막 그럽니까? 그걸 노리고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 향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노래서 우정 지금 이렇게 해서 길목에다 이렇게 다 이건 10분 이룰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북한이 이거 잘하는 거죠, 기술이. 잘하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이제 일본에서랑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자니까 북한에 방문하면 그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사회주의가 다 망신하니까 이민만장이라 잘 사는 집이다 그 사람들 이게 우리 집이다 하고 그 집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그 사람들과 같이는 무슨 1박 2일이라던가 2박 3일간에 그 친척들과 이민만장 집에서 제 집인 것처럼 입살 푸고 막 이러며 산단 말입니다. 간 다음에 또 홀 쫓겨난단 말입니다. 이건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상투적인 거. 근데 아무리 짜진 틀이라고 해도 어쨌든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짜졌다고 해도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만났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정성이 감탄스럽지 않아요? 평양에 있는 문익선 다 불렀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야, 여기 겠지 저기 겠지. 우리 문 목사님이 고려 호텔 몇 층에 있었댔대요. 근데 고려 호텔 거기 올라가면 평양역 뒤에 있는 단층집이 다 보여요. 근데 문 목사가 그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아침에 뭐 이렇게 쭉 보다가 저 어느 단층집 지붕이 새빨갛게 말라 비틀어진 고추, 그건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고추. 그거 몇 개 널려 있는 걸 본 거예요. 민족적 정서가 여기에 남아있다느니 저걸 보니 우리 잘할 때 생각이 난다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로 김정일에게 보고돼가지고 당장 고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초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저 남조선에서 오신 저 어느 목사님이 민족적 이거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애들 그 저기 색종이랑 뭐라 가짜 고추를. 가짜 고추를 만들어서 걸었어. 어머 대박. 색종이로? 홍고추 갑자기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이로 했죠. 종이로? 와. 네, 색종이로. 이게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쉽게 한마디로 정리할 게 있어요. 북한은 국가가 외부에서 들어온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국가가 거짓말하는 나라예요. 그렇지. 국가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88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남세상점했던 사과 배가 다 가짜였어요. 네? 사과 배가 진열해 놓은 게 다 모조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계기로 진짜로 살살 바뀌기 시작했어. 그게 북한 주민들도 놀랐던 적이 있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 진짜처럼 국가가 이렇게 백성들이 몽땅 몰아붙어서 그걸로 쫙 몰아가는 시스템을 갖춘 게 북한인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사실은. 열흘간이나 있었어요. 아, 이벤트.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고. 제대로 된 교회가 있네? 사람 많은 거 봐. 성만찬도 하네. 찬송가. 찬송을 한다고요? 소름이다. 따라 불러? 어떻게 알지? 기가 막히네요. 교회가 있네요, 대표님? 예, 방금 보신 그 영상 속 교회. 우리가 한국의 교회하고도 그런 차이점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평양 봉수교회라고 이제 80년대 말에 사실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예요. 120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오니까 일단 그 교회에서 예배도 보게 하라 뭐 이런 거였어요. 북한은 를 위해서라도 이제 92년도부터 김성종합대학에 그 종교학과를 내왔어요. 그래서 한 해에 9명 나오는 해도 있고 10명 미만의 종교 관련자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북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북한을 지원했었거든요. 그 지원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했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초기에는 외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선발된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옴선된 사람들. 그렇겠죠. 평양시 인민반장들이 가서 기독교 신자인처럼 앉아 있었고 초기에 저기 이자 말씀하셨던 송가대 같은 거는 중원사회청 선전대회들이 갔댔어요. 그럼 어쨌든 철저하게 저거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트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다. 찬송가 뭔지 알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노래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저구련에서 만든 성경책도 다 비치돼 있고요. 찬송가 당연히 있고요. 그냥 역사책이다. 초성 이렇게 모아서 읽어보면은 김일성 만세만 쓰인 거예요. 그건 없고 저한테도 사무실에도 북헌이가 있는데 훈련된 거. 우리 성경책하고 거의 같아요. 진짜? 거의 비슷해. 부원법칙에 따른 그 문법만 북한 거로 돼 있지. 그 성경책 출판도 한국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 도와줬고요. 그러겠죠.
평양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앞을 나오면 옆에 칠걸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그 이렇게 뾰족한 집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 주말만 되면 아이러니하게 진짜 양장 걸친 북한 사람들이 거기 막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 진짜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있을까? 저기 가서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괴담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남한을 대표해서 공동선언까지 체결한 문익환 목사.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돌아오시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체포가 됩니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명언이네.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10여 명이 기내로 들어가 가시죠라고 말하자 문 목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의 연행에 응했습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의 첫 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때도 아마 이 앞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석방하라, 엄벌에 처하라. 당당하게 웃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와, 이야. 아니 정말 처음부터 진짜 계속 당당한 표정이시고 네. 법정 안에서는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가셨는데 아니 이 비행기에 이 기자들까지 이게 들이닥쳤는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데스크됐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었고 화제의 사건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일본 외신 기자들도 일부러 사실은 비행기에 다 부른 거죠. 외신 기자들까지 있는데 비행기에서 나를 설마 체포할까라는 것도 있었고 아까 문익환 목사님 비행기에서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현행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지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잖아요. 아직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도 일부 있고. 근데 문 목사는 저 이후에 스스로 해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저러다 보니까 이제 권위가 더 섰죠. 문 목사 김일성 만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앞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개인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4.2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남남 갈등을 엄청 유발한 게 아닌가. 그런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논쟁거리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에 갔어요. 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법관이 계속 문익환 목사를 추궁했어요. 너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냐. 북한 공무 찬양한 거 맞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문익환 목사 저희 화면에서 계속 봤잖아요.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맞다. 나 북한 공무 찬양한 거 맞다. 라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이 통일의 과정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하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하려면 서로 고무하고 찬양해야 된다. 남녀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하려면 서로 계속 칭찬을 해도 욕하면 되겠냐. 고무 찬양하는 것은 통일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해서 그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법정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공판이 8차례나 열렸는데 첫 공판 때는 법정 앞에서 대학생들 이제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공판 중 한 번은 또 이제 지지하는 방청객이 또 소란을 일으켜서 중단되기도 하고 8번째 마지막 공판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변호인들이랑 또 정부 측이랑 싸웠어요. 휴정을 5번이나 한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구형할 때는 문 목사의 변호인단들이 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
였는데 결국 이제 재판은 강행이 됐죠.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판시하고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임 목사님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질문 들으면서 되게 한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유가 굳이 없더라도 어찌됐든 대화를 하고자 간 건데 그럼 가서 뭐 눈이라도 찌르고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 거야? 그건 또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 취지에 어울리는 법이 아니에요. 네네. 이건 유엔에서도 폐기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외교적 수사거든요. 그럼요. 존경 안 한다고 합니까? 장세동은 평양 가가지고 장세동이 김일성 앞에서 한 말 봐요. 끝내줍니다. 그 뭐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뭐 이런 수준으로 찬사를 놀아놨던 사람이. 성대 모사까지 한 것 같은데 방금. 진짜 그랬죠. 진짜 그랬어. 진짜 자기들은 국민들 모르게 가가지고 그 짓 하고 이 사람은 너무 촌스러워. 했는데 왜 자기들은 하면 되고 이쪽은 하면 안 되느냐. 국가보안법이 이제 다른 법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사상법이에요. 만났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적화시킬 목적으로 만났으면 그 말은 뭐냐? 북한에 갈 때 한국 정부가 보고 이 사람은 가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 거지. 국가보안법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예 남북 만나는 걸 확 풀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종북이었던 사람도 북한 갔다 와서 많이 철든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북한하고 너무 다르거든.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가서 막 만났으면 아 우리가 조금 철이 없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정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바로 1년 전에 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이용구 통일원 장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남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며칠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언론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면 나는 개정할 의사가 있다. 해놓고 89년도 1월 같은 경우에 정주영 회장이 명예회장이 이제 북한에 갔었어요. 그래 맞아요.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남선동포 기업가 정주영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가면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아주 명언을 했죠. 뭐라고? 통치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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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우리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주영 회장을 북한에 보낸 것은 뭐 정권 차원에서의 통치행위였다라고 넘어갔었죠. 자, 통일을 위해서 무단 방북한 민족주의자 문익환 목사. 결국 최종 7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살이 3년이 되던 해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렇게 화제 인물이었는데 이상한 루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문익환은 안기부의 뿌락치다. 에? 뭐 이런 뿌락치다. 에? 뭐 이런 소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예요? 말년에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문익환 목사님 89년에 갔다 와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집행정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와 계실 동안 이제 또 독일도 통일된다고 했고 우리도 통일을 전면적으로 할 때다 해서 범민족 대회를 하자. 그래서 범민족 대회를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범민족 대회를 이제 매년 하기 위해서 좀 상설 기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3명인데 북한에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해외에 한 사람. 3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을 만들어요. 이게 확인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가 무조건 북한 편이야. 아무리 우리가 친북이지만 북한처럼 진성은 아니잖아. 우리 나름대로 민주사회에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죠? 싸워야 되고. 근데 자꾸 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2대1로 자꾸 저쪽으로 의견이 되고
갈수록 이제 친북이 아니라 종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한 또 그때 2년 살고 나오는데 그 2년 동안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소련도 해체되고. 저도 그때 사상적으로 동료가 심했어요. 사회주의 다 망하는데 북한 저것도 망하나? 그럼 나는 약간 친북적이었는데 내 생각은 잘못됐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안 정국에 간첩 같은 놈들 해가지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저 범민위원 해체하고 서로 따로따로 하고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자 그냥. 근데 이제 북한이 해체하려면은 그 조직 당사자가 동의해줘야 자진 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측 범민위원 의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해체하자고. 답장이 왔어. 해체하면 안 된다. 뭐 한국 정부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편지가 많이 왔어. 편지 온 내용 중에 어떤 편지에는 안기부 프락치 같은 사람이 됐다. 문익환이.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났구나. 그래서 해외하고 국내 운동권들 제야에 조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문익환이 프락치 됐다고 이제 막 껴들고 다니는 거예요. 공격하러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지. 야, 니들 진짜 어렵다. 같이 뭐 도모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프락치야? 그때는 안기부 프락치란 말이 가장 큰 욕이었거든요. 가장 큰 욕이었고. 이 프락치란 말이 가짜 프락치들 너무 많이 이 남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자꾸 너 프락치지라는 그 낙인질, 그 갈라치기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문제였거든요. 아니 평생을 쌓아온 그 업적을 그냥 그게 부정되는 거잖아요. 부정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가까운 데에서 배신당한 거죠.